그날 오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생각보다 일찍 왔네. 하지만 그 미소는 단 3초 만에 얼어붙었다. 책상 위엔 꽃다발도 커피도 아닌 이혼 청구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남편이 아닌 변호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테이블 위의 사진들이 자신의 외도 현장을 정확히 찍고 있는지.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울음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되는 순간이라는 걸.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법이 대신 말해주는 냉정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절차로 끝을 낼 거라고.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 15년 차였다. 나는 그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뒤늦게 깨달은 게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른다. 나는 45, 대기업에서 엔지니어 팀장으로 일한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는 4명이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한 게 없는 삶이라 생각했다. 아내 노혜진, 42,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믿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숨 쉬듯 화면을 들여다보며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폭발했다. 식기세척기 넣는 방식, 변기 뚜껑, 빨래 개는 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유를 찾아 싸움을 걸었다. 처음엔 웃어넘겼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나 싶었다. 요즘 병원 인원이 줄어서 늘 야근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히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요즘 당신 너무 무뚝뚝해. 언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벤트 같은 거 해봤어? 그 말들은 늘 인스타그램을 넘기며 나왔다. 다른 부부들이 올린 행복한 순간들을 보며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듯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저 차분히 물었다. 뭘 하면 기분이 나을까? 그녀는 짧게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걸 내가 일일이 말해야 돼? 그리고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냉정해졌다. 그녀의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대화, 지출, 귀가 시간, 표정까지. 작은 불씨가 어디서 시작돼 어떻게 번지는지 알고 싶었다. 그 무렵 결혼 15주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이 결혼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 그래서 준비했다. 한 번만이라도 그녀가 웃을 수 있게 진심을 다해 기념일 이벤트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이제 뭘 좋아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였다. 직접 물어보는 건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때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정세아. 혜진의 대학 동창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둘은 20년 가까이 매일 연락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그녀라면 혜진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목요일 오후 나는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아 씨, 잠깐 시간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유난히 진지했는지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송 팀장님?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혜진이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뭘 해야 기분이 풀릴지 모르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세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혜진 씨가 많이 예민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틀 뒤 세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청담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있죠? 혜진 씨가 몇 달 전부터 거기 가보고 싶다 했어요. 거기에 예약을 하고 선물은 예전에 눈여겨보던 실크 스카프랑 한정판 향수로 하세요. 둘 다 제가 브랜드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설명은 놀라울 만큼 세밀했다. 예약 시간, 좌석 위치, 조명까지.
혜진 씨가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이런 이벤트를 직접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감동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세아 씨가 없었으면 이만큼 준비도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예전처럼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나는 오랜만에 결혼 초처럼 설렜다.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았다. 그녀가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가장 잔혹한 형태로 깨질 운명이었다. 세아는 토요일 저녁에 혜진의 일정을 직접 조정해 주겠다고 했다. 선물 고르기까지 도와주겠다는 말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이 정도면 혜진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함께 준비한 자리였으니까. 그 주 내내 세아와 카톡을 주고받았다. 스카프 디자인, 꽃 배달 시간, 테이블 장식, 와인 종류까지 모든 게 정돈되어 갔다. 그녀는 마치 내 결혼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이라도 있는 듯 꼼꼼했다. 기념일 전날 세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혜진 씨,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남편 요즘 드물어요. 세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다.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다. 나는 이미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는 사실. 금요일 밤 오랜만에 차분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판가름 날 것이다. 이 결혼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야 할지 어느 쪽이든 답은 얻게 되리라 믿었다. 그 주는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듯 결혼 재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세아와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공책을 꺼내 혜진의 취향, 예상 동선, 비상 플랜까지 손글씨로 빼곡히 적어두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이다. 어제 혜진 씨랑 통화했어요. 세아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토요일 저녁은 비워뒀대요. 제가 남편이 뭔가 준비하는 것 같다고만 말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반응은 어땠어요? 세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기분 좋아 보였어요. 요즘 남편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럼 다행이네요. 선물도 샀어요. 직접 카드까지 썼습니다. 세아가 미소 지었다. 그녀 분명 감동할 거예요. 우리는 동선을 다시 확인했다. 저녁 7시에 집 앞에서 그녀를 데리러 가고 7시 30분에는 청담 레스토랑에 도착. 꽃은 이미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고 선물은 식전 와인과 함께 건넨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때 나는 문득 물었다. 요즘 혜진 씨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세아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왜요? 그냥 예전 같지 않아서요. 뭔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병원 일이 힘들대요. 그리고 마음이 좀 공허하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은 안정적인데 감정이 식은 느낌이랄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여주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세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마음 분명 통할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번 주말은 시험대다. 그녀가 고마워한다면 우리 사이엔 아직 희망이 있다. 하지만 불평하거나 이유 없이 또 싸움을 건다면 그땐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금요일 아침 나는 모든 준비를 다시 점검했다. 예약 확인, 선물 포장, 꽃 배송, 시간표. 빠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혜진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다. 커피 향 사이로 그녀는 예전처럼 미소를 지었다. 오늘 당신 이상하게 비밀스럽다. 좋은 비밀이야. 좋은 비밀이면 괜찮네. 그 웃음이 오래전에 우리를 떠올리게 했다. 2달간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였다. 그날 오후 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라도 앞둔 사람처럼 와이셔츠를 다리고 향수를 뿌리고 선물 상자를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6시 45분 모든 게 완벽했다. 계획은 흔들림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정각 7시
나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데이트하러 온 남편처럼 예의 있게 조용히 세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런 작은 정성을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현관문을 밀자 거실엔 TV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아래 혜진이 앉아 있었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평범한 토요일 저녁을 보내는 사람처럼. 혜진아, 준비 안 해? 예약 시간까지 30분 남았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예약? 무슨 예약? 결혼기념일 디너. 아침에도 말했잖아. 아, 그거. 그녀는 무심히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좀 힘들겠어. 다은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지금 친구들끼리 모이기로 했어.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사과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오늘은 안 된다는 태도뿐이었다. 혜진아,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몇 주 동안 준비했어. 알아. 그런데 지금은 친구가 더 급해. 정신적으로 완전 무너졌대. 나는 한숨을 삼켰다. 그래서 넌 남편을 두고 가겠다는 거야? 그녀는 오히려 짜증을 냈다. 좀 오버하지 마. 그냥 저녁이잖아. 내일 하면 되잖아. 결혼 15년, 몇 주간의 준비. 그녀에게 그 모든 건 그냥 저녁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다은 씨는 어디서 만나? 여의도 펍. 요즘 거기 자주 가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친구가 더 중요하겠지. 잘 다녀와. 그녀는 짧게 말했다. 이상하게 만들지 말자. 그냥 상황이 그런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그건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야. 선물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나섰다. 난 내 계획대로 갈게. 너도 내 긴급 모임 즐겨.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떨렸다. 지연 씨, 제발 이러지 마. 그냥 예약 바꾸면 되잖아. 나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결혼기념일은 바꾸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지. 차로 향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정세아였다.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혜진 씨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지연 씨랑 싸워서 오늘 친구 모임 간다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친구 모임? 김다은 때문에? 네. 그런데 좀 이상해서요. 오늘 오후에 다은 씨랑 통화했거든요. 완전 멀쩡했어요. 오히려 오늘 새 남자랑 소개팅 간다고 신났던데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아내는 지금 나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세아 씨. 네. 혜진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았어요? 잠시의 침묵.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일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전화는 혼자 나가서 받고 휴대폰은 절대 손에서 놓질 않아요. 솔직히 저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꼈어요. 역시 그랬군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세아 씨,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 같이 가주실래요? 그녀는 놀란 듯 물었다. 저랑요?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혼자 가기엔 아깝잖아요. 게다가 이 모든 걸 함께 준비한 건 세아 씨잖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지연 씨, 오늘 이후엔 혜진 씨와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요. 20분 뒤 청담의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세아가 들어왔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테이블 위의 꽃장식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정말 예쁘네요. 그녀가 놓친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들었다. 와인의 붉은색이 테이블 위 조명에 번졌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도와줘서. 세아가 조용히 웃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낯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와인을 주문했다. 오랜만에 숨 막히지 않는 대화였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에 폭발하지 않는 평범한 대화.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는지 잊고 있었다. 세아는 병원 홍보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고 나는 신제품 테스트 일정에 대해 말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그 어떤 문장에도 불신이나 불안이 섞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직원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초콜릿 플레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결혼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세아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이걸 봤다면 아마 울었을 거예요.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 말 속엔 이미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밤 10시 반 레스토랑을 나왔다.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그 바람 속에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이 들었다. 세아를 집 앞에 데려다주며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완전히 망한 밤이 될 뻔했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가 당신 탓으로 돌리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남편이에요. 그녀가 그걸 잊은 거예요.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 반이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거실엔 인기척 하나 없었다.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 앉아 있었다. 엔진이 꺼진 차 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자.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 반쯤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신발을 벗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침대로 들어왔다.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내 향수와 다른 낯선 냄새.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그림자가 그녀의 몸에 덧입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심장이 식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영화나 볼까?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제 다은 씨 일은 잘 됐어?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응, 그냥 좀 울다가 괜찮아졌어. 또 하나의 거짓말. 이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감시자가 되었다. 질투가 아니라 분석이었다. 사랑의 잔해 속에서 나는 탐정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하루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항상 뒤집혀 있었고 카톡이 오면 베란다나 화장실로 나갔다. 회의 전화야라며 웃음소리를 섞어 통화했다. 하지만 일정표엔 그런 회의는 없었다. 퇴근 후엔 고객 미팅이 늘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확인한 결과 그 시간대엔 그녀의 이름이 어느 회의 기록에도 없었다. 수요일 밤 그녀가 말했다. 내일 큰 발표 있어서 오늘은 늦을 거야. 자정 넘을지도 몰라. 나는 태연히 물었다. 어떤 발표인데? 고객 전략 회의야. 별거 아니야. 그녀가 집을 나서고 저녁 8시에 병원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다. 오늘 병원 아직 남은 직원 있나요? 없습니다. 6시 반에 전부 퇴근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하고 맞물렸다. 그녀의 거짓말이 또 한 줄 추가되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리고 확신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진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조사였다. 오후 5시 45분, 그녀는 병원에서 나왔다. 그리고 곧장 여의도 펍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10여 분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가 한 대의 BMW가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 정장 차림의 중년.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건 친구의 포옹이 아니었다. 익숙하고 부드럽고 오래된 제스처였다. 나는 도로 건너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펍 안을 바라봤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웃으며 서로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몸짓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은 함께 나와 강변에 있는 한강뷰 레지던스로 향했다. 그 건물의 불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 속에서 내 결혼의 마지막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책상 위 노트를 펼쳤다. 이제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의 영역이었다. 나는 마치 엔지니어 시절로 돌아간 듯
단단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문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지연아, 이제부터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법으로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모아. 사진, 카드 내역, 통화 기록, 일정표. 그리고 모든 패턴. 그리고 혼자 하지 마. 탐정을 써야 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프로가 만들어야 하니까 그냥 직접 따져 묻는 건 최악이지. 그 순간 증거 다 지워버린다.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움직여. 그게 진짜 복수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아마 곧 이혼 변호사도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몇 명 소개해 줄게. 근데 지연아, 절대 감정적으로 나서지 마.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절차야. 금요일 아침, 문태수가 추천한 탐정에게 연락했다. 오후엔 계약이 끝났고 그날부터 전문 인력이 혜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웃었다. 그녀에게 들킬 리 없었다. 일주일 뒤 탐정 보고서가 도착했다. 사진, 일정표, 카드 내역, 그리고 배경 조사 결과까지. 그녀가 만나던 남자는 권태주, 대기업 임원, 기혼, 2자녀, BMW를 타고 다니며 비싼 정장을 입는 남자였다. 3개월 동안 같은 레지던스, 같은 패턴. 그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내가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하던 그 시간,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다. 사진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찍혀 있었다. 법정에서도 충분한 자료였다. 하지만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계산적으로 준비해야 했다. 다음 2주 동안 나는 마치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하듯 움직였다. 겉으론 평온했다. 회사, 집, 그리고 불륜 상대와의 카톡으로 웃는 아내. 겉모습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속으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 1단계, 재정보호. 새 통장을 열고 내 월급 입금 계좌를 바꿨다. 그녀 몰래 돈을 숨긴 게 아니라 내 몫을 지키는 조치였다. 공동, 명의의 자산은 하나하나 복사해 증거로 남겼다. 2단계, 법적 전략. 문태수가 나를 가사 전문 변호사 배소연에게 연결해 주었다. 그녀는 깔끔하고 냉정했다. 모든 자료를 훑어본 뒤 단호히 말했다. 부정행위, 금전 흐름, 그리고 거짓의 패턴. 이건 전형적인 위자료 청구 사건이에요. 결과는 어떨까요? 배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 수준이면 집은 지연 씨 쪽으로, 재산 분할도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이상 가능할 겁니다. 그녀의 말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절차는 6개월 내로 마무리될 거예요. 혜진 씨는 최소한의 지원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복수는 이제 감정이 아닌 절차로 변했다. 3단계, 증거 정리. 탐정은 추가 자료를 보냈다. 호텔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야근이라던 날의 위치 기록, 그리고 업무 거짓말과 관련된 문자 캡처들. 녹취 파일에는 둘이 웃으며 주고받던 대화가 담겨 있었다. 공공장소에서의 통화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진짜 결정타는 내가 직접 찾아낸 증거였다. 공동 카드 내역을 하나씩 살피던 중 낯선 결제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청담의 레스토랑, 호텔, 명품 액세서리 매장. 내가 모르는 지출이었다. 그녀는 내 돈으로 불륜을 꾸미고 있었다. 나에게 절약하라던 입으로 다른 남자와의 시간을 샀다. 그날 밤 노트북을 닫으며 이 결혼이 이미 끝났다는 걸 냉정히 인정했다. 그 후 나는 마지막으로 정세아에게 연락했다. 세아 씨, 잠깐 통화 괜찮아요? 그럼요. 요즘 좀 괜찮아요? 혜진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냥 잘 풀렸다고 하던데요? 대화도 잘 됐고 요즘 행복하다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친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세아 씨, 지금 드리는 말씀은 꼭 비밀로 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 씨,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복수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다. 그녀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정리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요. 언제 그랬죠? 결혼기념일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준비를 도와드리면서 진심으로 기뻤어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정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속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세아 씨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도우려 한 거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짧게 웃었다. 이제부터는 법대로 할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마무리했다. 직접 따지거나 울분을 터뜨리는 대신 그녀가 원하던 걸 그대로 주기로 했다. 단 그녀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수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어. 우리 너무 권태기에 빠진 것 같더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에 살짝 놀란 기색이 묻어났다. 응. 이번 주 토요일 진지하게 얘기하자. 둘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좋지. 내가 예약할까? 아니,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 제대로 하고 싶거든. 그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미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일정이 좀 바뀌었어. 저녁 대신 낮에 문태수 변호사 사무실로 와줄래? 왜 변호사 사무실? 주택대출 관련 서류 정리 때문에. 우리 공동 명의라 내 서명이 필요하대. 아, 그런 거구나. 알았어.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신뢰하는 남편의 행정초입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그 회의실에 있던 건 서류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말했다. 오빠,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러나 책상 너머에 앉은 배소연 변호사를 보는 순간 그 미소는 서서히 굳어갔다. 이게 뭐야? 왜 변호사가? 배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밀었다. 노혜진 씨, 이건 이혼 청구서입니다.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부정행위, 지연 씨,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유철을 꺼내 사진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쳤다. 레지던스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손을 맞잡고 웃는 장면, 호텔 엘리베이터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모든 게 명확했다. 이게 내가 말하는 증거야. 3개월 동안 기록된 외도.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지연 씨, 오해예요.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설명해봐. 우리 공동카드로 호텔비 결제하고 내 월급으로 액세서리 사고 그 남자랑 저녁 먹은 이유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건 뭐로 봐야 하지? 기혼자와 만나면서 내게 절약하라던 그 입으로 호텔에 돈을 쓴 걸?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배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노혜진 씨, 이 대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눈빛이 흔들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연 씨, 우리 잠깐만 얘기해요. 둘이서 할 얘기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기회. 3개월 동안 이어진 거짓말. 매번 야근이라 속이고 호텔에 간 그 시간들. 그게 기회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미쳤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외로워서 나는 비웃었다. 그래. 외로워서 유부남을 만났고 우리 공동 계좌로 그 외로움을 채웠구나. 아주 논리적인 선택이네. 그녀의 울음은 커졌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끝이야. 혜진아, 이번엔 내가 감당할 차례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제발.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건데? 배소연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노혜진 씨, 더 이상 말씀하시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혜진은 내게 몸을 돌렸다.
충격 대신 절박함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지연 씨, 우리 상담받아요. 고칠 수 있어요. 15년의 결혼이 아무 의미 없던 건 아니잖아요. 의미 있었지. 하지만 넌 그걸 스스로 망쳤어.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엔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던 도시가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혜진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뭔데? 나는 진심으로 우리 관계가 내 탓이라고 믿었어. 내가 힘들다 해서 내 친구 세아한테까지 도움을 구해서 결혼기념일을 준비했지. 그녀의 입술이 굳었다. 세아가? 그래. 내 불륜을 알고도 그걸 끝낼 줄 알고 나를 도와줬어.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세아가 알아버렸다고? 곧 권태주 부인의 귀에도 들어갈 거야. 그리고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지. 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재산 분할 제안서입니다. 부정행위와 공동 자산 유용이 명백하므로 남편 쪽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됩니다. 혜진은 서류를 훑어보다 창백해졌다. 집 당신이 가져간다는 거야? 내가 사서 내가 유지한 집이니까. 퇴직금, 투자금, 보험 다 내가 만든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아니, 가능해. 그녀는 갑자기 분노로 표정을 바꿨다. 그래, 다 가져가. 어차피 권태주는 당신보다 3배는 벌어요. 난 더 잘 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남자, 유부남이야. 뭐? 결혼 6년 차. 아이 2. 부인은 소아과 의사야. 그녀의 눈이 커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지, 나는 거짓말 안 해. 그게 우리 차이야. 그녀는 마치 실이 끊긴 인형처럼 주저앉았다.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했는데 내가 속은 거야.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다 결국 자기 가정을 잃었지. 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노혜진 씨,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닫았다.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지연 씨, 제발. 그 사람과 끝낼게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 나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신이 직접 공증한 배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가져와도 넌 다시는 내 옆에 설 수 없어.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이 완전히 맑아졌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그건 이제 내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부터 그녀의 음성 메시지가 쏟아졌다. 지연 씨, 왜 연락 안 받아요? 태주 씨가 다 설명해줬어요. 그 사람 부인은 이해를 못한다네요. 우린 결국 함께 할 거예요. 지연 씨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그쵸? 하루에도 10개씩 남겨지는 그 음성을 나는 전부 저장해 두었다.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전화를 수십 통씩 걸던 그녀는 결국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 밤마다 우리 집 맞은편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었다. 커튼을 살짝 열면 그녀가 있었다. 한강 건너편에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는 눈빛으로. 문태수가 말했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야.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걸 즐기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무너져가는 전 아내를 지켜보는 일. 그건 넷플릭스보다 재미있었다. 진짜 쇼는 그 다음에 시작됐다. 그녀는 SNS에 새 삶 프로젝트를 올렸다. 처음엔 미묘한 글이었다. 사랑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화만 있었다면 결혼은 지켜줄 수 있었을지도. 그러다 점점 길어졌다. 배신과 용서, 그리고 2번째 기회라는 장문의 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거였다. 진짜 사랑은 감당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지킨다. 나는 그 글을 캡처해 정세아에게 보냈다. 3개월 불륜을 용기라 부르는 여자라네. 여의도 펍, 사람들로 붐비던 저녁. 혜진은 술잔을 던졌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그건 그냥 편한 관계였어. 착각하지 마.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보안요원들이 달려왔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영상은 금세 커뮤니티에 올라갔다. 한 유부남과의 불륜 끝 여자의 절규.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나는 몇 번이고 재생했다. 종결의 의미로. 그 후 혜진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녀는 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주변의 악영향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5해 동안 나를 지켜본 상사는 냉정하게 답했다. 노혜진 씨, 다시 전화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녀는 어디서든 나타났다. 토요일 아침 카페에서는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우연히 들어와 커피를 시켰고, 마트에서는 내가 장을 보면 유기농 채소에 관심이 생겼다는 표정으로 돌아다녔다. 헬스장에도 나타났다. 이제 운동이 필요하다며 나를 따라다녔다. 결국 나는 접근 금지 명령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마지막 결정타는 회사 회식 자리였다. 그녀가 레스토랑 주차장에 나타나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쳤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자기 파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파괴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려 했다. 결국 판결은 배소연 변호사의 예상대로 흘렀다. 혜진은 최소한의 위자료만 받고 차 한 대와 개인 소지품 몇 개, 보증금 정도만 얻었다. 집, 퇴직금, 연금, 투자금 모두 내 몫이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돈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이 천천히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보는 것이었다. 권태주는 펍 사건 직후 그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차단했고, 회사에서는 성과 저하와 거짓 보고로 인사평가 D등급을 받았다. 결국 계약 해지. 지금은 스타트업 홍보팀에서 반 토막 연봉으로 일하며 한강뷰 대신 노량진 지하 원룸에 산다. 진짜 웃음거리는 그 다음이었다. 이혼 후 미쳐가는 전 아내의 소식은 업계에 금세 퍼졌다. 저 여자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예상 밖의 일은 정세아와 나의 관계였다. 이혼 서류를 접수한 지 한 달쯤 후 우린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로, 하지만 어느새 그 이상이 되었다. 세아는 혜진이 아니었다. 솔직했고 안정적이었으며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누군가를 파괴해야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심으로 그녀를 만난 게 아니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렀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그때 마치 모든 걸 마무리하듯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화요일 밤 11시 30분,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였다. 궁금해서 받았다. 바다 끝에서 사람은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을까 궁금했으니까. 지연씨 나야 혜진이야. 목소리는 술에 절어 떨리고 있었다. 뒤로는 시끄러운 바 소음, 아마도 여의도 펍.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나한테 부인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진짜 이혼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종이었을 뿐이야. 우린 아직 연결돼 있어. 운명이잖아. 지연씨, 혜진아. 술 취했지. 집에 가. 나 집이야.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야. 태주는 실수였어.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당신이야. 우리가 진짜였어. 그런데 넌 다른 남자랑 잤지. 그게 진짜야?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당신이 날 밀어냈어. 나한테 관심도 안 줬잖아. 난 몇 주 동안 기념일 준비했어. 내가 친구라고 부르던 새한테까지 도움을 구했어.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씨, 제발 새아랑 있는 거 알아요. 그건 진짜 아니죠. 그녀가 당신을 이용하는 거죠. 날 괴롭히려고.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새아 지금 여기 있어. 스피커폰으로 바꿀까? 너 정말 쓰레기야.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들였잖아. 내 집이지. 넌 아무 권리도 없어. 그 집은 우리 집이었어. 모든 게 우리 거였어. 모든 건 내 거였지. 넌 그 안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즐겼을 뿐이야. 난 떠나고 싶지 않았어. 날 위해 싸워줬어야지. 내가 싸운 건 그 남자랑의 체력이었지. 그녀의 울음은 분노로 변했다. 넌 한심해, 지연씨. 언제나 그랬어. 태주는 당신의 2배 남자야. 그래? 그 2배 남자가 일이 복잡해지자 너를 버린 건 알지? 닥쳐. 넌 아무것도 몰라. 난 알아. 내가 새벽에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불륜을 저지르던 그 바에서 울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난 묻고 싶다. 그렇게 아무나 가질 수 있다면서 왜 날 부르고 있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흐느낌. 지연씨, 제발 뭐든 할게요. 완벽해질게요. 그냥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낮게 말했다. 잘 들어. 이건 마지막 통화야. 알았어, 듣고 있어. 너는 우리 결혼을 부쉈어. 거짓말했고 속였고 내 평판을 망치려 했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이제 그 선택을 내가 감당해. 하지만 난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 웃기지 마. 나는 너와 그 남자 둘 다 혐오해. 잘 가라. 혜진아. 기다려. 아직. 뚝.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부엌에서 이 모든 걸 듣던 정세아가 입술을 막으며 웃음을 참았다. 진짜 살벌하네요.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완벽해. 3일 뒤 세아가 말했다. 혜진 씨, 그날 밤 체포됐대요. 공공장소에서 난동 부리고 술에 취해 유리잔 던져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그 결말은 예고돼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한강 위로 부서지는 빛이 새로웠다. 내 곁엔 세아가 있었다. 잿더미 위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